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세계 경제를 좌우할 미중 무역 협상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칠무급을 넘어서 고위급 회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월 1일로 못 박았던 협상 시한 연장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시진핑 두 정상의 만남도 가능해진 분위기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 그 결과와 내용에 따라서 대한민국 경제 웃고 울 겁니다. 내수가 당장 좋아지긴 어려운 상황이고 수출이라도 유지돼야 한국 경제가 먹고 살고 버틸 텐데 미중 무역 전쟁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미중 무역 협상의 진행 상황, 협상 타결 전망, 그리고 구체적 내용까지 한국과의 연관성 포함해서 가능한 쉽고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전문가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계명대학교의 하영석 경영부총장님.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대학교의 오대원 교수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철진 경제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들 하십니까? 이제 세계의 관심은 트럼프와 시진핑이 언제 만날 거냐입니다. 만나야 무역전쟁 타결 협상이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다음 달을 전망하고 있긴 합니다. 트럼프가 이달 말에 베트남에서 김정은 만나고 곧이어 달이 바뀌면 미국이나 중국에서 시진핑 만난다. 이런 수순입니다. 워싱턴 상황 영상 보시고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미중 정상회담이 이르면 다음 달 중순에 열릴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별장인 플로리다주 마르라고 리조트에서 두 나라 정상이 만나서 무역협상談판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매체는 또 베이징 등 다른 곳들도 회담 장소로 논의되고 있지만 시기는 아직 언급하기 이른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달 27일부터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 때문에 미중 정상회담 일정을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중에 시진핑 주석과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언론들은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무역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백악관 참모들이 북한, 중국과 연쇄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에 반대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차관급 실무협상이 베이징에서 시작된 데 이어 모레부터는 고위급 무역협상이 이어집니다. 고위급 협상 결과에 따라 미중 정상회담 개최 시기가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음 달 1일인 협상 마감 시한이 연장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상황 보셨듯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야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뭔가 타결된다. 만난다 소식 나오면 주가 오르고요. 뭔가 좀 만날 기미가 다시 없어졌다 그러면 주가 떨어질 정도로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자, 지금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 상황,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만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천질 평론가님께 좀 여쭈면서 좀 가겠습니다. 3월 1일 우리 특파원 얘기 3월 1일 자꾸 강조하는데 3월 1일의 의미는 일단 휴전이 종료되는 거죠. 휴전, 맞아요. 휴전했어요. 미중 간에 이제 그만 싸우고 뭔가 좀 협상을 좀 해보자. 관세 폭탄 서로 주고받는 거 일단 스탑. 네. 자, 90일 동안 휴전. 네. 그게 끝나는 게 3월 1일이다. 1일이죠. 그러면 3월 2일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예. 당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관세 폭탄이 실시가 되는데요. 예. 이제 중국에 수입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 물량에 기존의 관세 10%를 일단은 폭탄을 던졌는데 네. 이것을 25%로 투여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물건값이 뭐 100원짜리가 125원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뭐 중국 기업들 수출하기도 녹록치가 않고요. 예. 전체 세계 교역이 확 줄어들 테니까 그냥 가격이 올라서 예. 뭐 미중 문제뿐만이 아니라 엮여 있는 대표적인 국가가 우리나라겠죠. 그렇죠.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이 중국에게 관세 폭탄 25%를 투여하겠다라고 했던 그 협상 시한 마감이 3월 1일인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전제 아래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거지 설마 그렇게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가정을 해본다면 25% 관세 폭탄 떨어진다면 뭐 미국, 중국 경제 다 뭐 무너지는 거는 물론일거니와 여기에 수출해서 먹고 살고 있는 한국 경제 네. 뭐 상상도 하기 싫은 얘기죠. 그렇죠. 독일, 뭐 일본, 거의 한국. 빅3들, 수출 빅3들이 다 힘들어진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갔는지 그거 좀 한번 좀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한번 테스트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했는데 미국이 손해 본다라는 거는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소수점까지 얘기하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니까 네. 숫자는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미국이 얼마 정도 적자 보고 얼마 정도 손해입니까? 3천억 달러. 예, 3천억 손해보고 있다. 달러면 우리 돈으로 하면 300조 원이 넘죠. 300조가 넘죠. 예, 넘게 계속해서 대중 적자를 보고 있다. 그 얘기는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무역을 해서 우리 돈으로 300조 이상의 흑자 매년 돈을 연간 벌고 있는 벌어들였고, 거예요. 예, 그 돈으로 미 국채 사고 중국의 뭐 외환 보유고를 넓혀놓는 이제 그런 교역량이 아니라 이득 보는 벌어들이는 돈의 그렇습니다. 양, 손해 보는 돈의 양이 그만한 얘기인데 네. 300조 원이면 우리나라 예산이 올해 470조니까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 정부 예산의 절반보다 훨씬 넘는 70% 정도 70%의 되죠. 돈을 네.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연간. 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부럽긴 하네. 네. 예, 부럽기는 해요. 부럽기는 하지만 예. 또 중국은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죠. 우린 이득을 보지만 저가의 제품들을 가성비 대비 좋은 것들을 미국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는 그런 수혜를 또 누리고 있는 것 아닌가. 근데 경제학적으로는 또 이것도 뭐 그렇기는 뭐, 하지만 어찌됐든 네. 돈 돈을 버니까. 네, 돈을 그렇습니다. 번다니까 부러워서 네, 네. 예, 부러워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 국민들이 이 얘기 들으면은 속된 표현으로 화는 날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까지 우리가 복 노릇을 중국한테 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것을 그죠? 트럼프가 예. 끼고 들어간 거죠. 자, 우리는 어떨까요? 그렇다고 쭉 궁금해지는데 네. 하영석 부총장님, 예. 대한민국은 미국을 상대로 해서 얼마나 돈을 벌고 있습니까? 무역. 저희가 2018년 미국의 수출 금액이 우리나라 총 수출이 6,05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예. 그중에 727억 달러로 한 12% 정도가 되는데 예.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15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150억 달러면은 우리 돈으로 1조 한 7천억 정도. 1조 10조, 15, 10조, 15, 10조, 10조. 예. 예. 중국은 300조 이상을 버는데 우리는 한 10조 정도. 예, 대신 뭐 또- 우리 뭐 경제 규모 따지고 보면 우리도 못하는 건 아닌데. 못하는 건 아니죠. 잠깐만요. 미국의 우리의 수출 의존도가 12%라고 말씀하셨죠. 예, 12%입니다. 중국은 25%쯤 되지 않습니까? 27%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경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 무역 의존도가 2배 이상 높다 이렇게 봐도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미국보다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더 높다. 어허. 예, 네. 이런 상황. 한국은 요 틈바구니에서 중국한테 25%로 수출하고 있고 미국에 12% 수출하고 있는데 미국으로부터는 한 10조 정도 우리는 벌고 예. 있고. 근데 여기도 또 하나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게 추이라는 예. 부분인데요. 이제 미국과 중국을 놓고 봤을 때 우리의 대미 흑자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 4년 전만 해도 우리가 미국한테 얼마 맞아요, 무역해서 맞아요. 흑자 바로 그러면 예, 뭐 한 예. 25조, 20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기사를 예, 예. 러프하겠을 때. 근데 지난해부터 이게 폭감을 하게 되면서 예. 이제는 15조, 뭐 14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중국한테 뭐 수출로 얼마 벌어 할 때 과거에는 한 뭐 40조, 50조 이랬는데 이제는 거의 60조 원 시대가 열리거든요. 그렇다면은 맞아요. 점점 중국에 대한 의존도도 커지지만 예. 중국한테 버는 돈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예. 뭐 나중에가 될지 모르지만 선택하라라고 하면 현 예. 시점에서는 둘 중에 하나 꼭 선택해야 된다면은 예, 예. 중국 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예, 예. 시청자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시면 저희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수출 1억 불 달성했다고 막 TV에서 떠들던 거 기억나고 100억 불 달성해서 뭐 100배 늘었습니다 해가지고 했던 게 기억이 생생한데 아 이거 무역 규모가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미국과 중국의 전 세계에서의 무역에 관한 한 미국과 중국의 헤게모니 이 힘의 균형이 얼마나 지금 빨리 변하고 있는지 표로 한번 준비가 돼 있는데 그거 보시면서 우리 오대원 교수님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8년이니까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유신 시절이고요. 70년대 2017년 기준으로 나눠서 보면은 미국은 뭐 여전히 세계 탑이네요. 30%, 27%, 24%인데 중국의 경우는 2018년에 마이너스였네요. 기여도가 없었네요. 깎아먹었죠. 예.
1978년은 중국이 개혁 개방을 시작한 해, 즉 예. 10년간의 대동란이라고 했던 문화대혁명이 막 예. 끝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거의 전쟁 끝이라 보는 것이나 중국 다름이 없습니다. 경제가 최악일 때. 최악일 예. 때죠. 그런데 지금 한 30년 만에 전체 전 세계 글로벌 GDP의 15%를 15%. 내고 G2가 됐네요. 2등이 돼 버렸네. 2등이. 이 정도 되면 이제 미국하고 맞짱 뜬다고 이제 나설 만도 됐다라는 게 중국의 생각인 것 같은데, 자 문제는 아까 다시 돌아가서 네. 저 원동력은 매년 미국으로부터 우리 돈으로 300조 원 이상을 벌어들여서 저렇게 중국에 올라온 거죠. 네,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예. 트럼프는 세계 이제 경쟁 트럼프는 이제 더 이상 그 꼴 못 보겠다는 거고. 네. 트럼프의 목표는 뭡니까? 결과적으로 중국을 다시 G2가 아닌 예. 뭐 한 10개 국가 정도 G10의 하나로 이제 몰아내고 싶은 것이고, 역시 세상은 G1 예. 미국 아메리카 퍼스트 체제로 유지돼야 한다. 전 세계 경제의 1등은 반장은 하나뿐이다. 그렇죠. 태양은 하나다. 이 세상에 태양은 하나고 우리 반에 반장은 한 명밖에 없다. 우리 학교에 회장은 한 명밖에 없다. 네. 나다. 미국이다. 그렇죠. 네. 부회장도 용납 안 한다. 이제 부회장이 중국이 됐는데 네. 부회장 이거 더 이상 거들먹거리는 꼴, 돈 벌어가는 꼴 못 보겠다. 네. 자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표가. 네. 트럼프의 목표, 숫자로 나오는 목표. 일단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압박을 해서 지금 중국이 먼저 제시하는 꼴이 이제 영향이 됐었는데, 예. 2024년에는 대미 무역 흑자를 0으로 만들겠다는 카드를 이제 중국 쪽에서 이번에 내밀었고, 예. 아마 이번에 타협이 된다면 그 내용도 분명히 명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예. 앞으로 한 4년 정도, 5년 정도 후에는 지금 이 2000, 300조 예. 버는 흑자를 예. 0으로 만들겠다라는 이제 그런 카드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 플러스 네. 뭐 좀 우리 계속 이따 얘기는 하겠지만은 중국이 빠르게 치고 나오는 지금 기술적인 분야들이 있습니다. 예. 4차 산업혁명 쪽에서는 앞서 나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이것들을 다 짓밟고 다시 밀어넣겠다. 예, 좋습니다. 순례까지 예. 있죠. 그래서 미중 간의 지금 무역 협상의 진행 상황을 얘기를 하려면 요 내용을 시청자들이 이해하시고 따라오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데 하영석 부총재님한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00조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는 중국이 트럼프가 아무리 무섭기로서니 앞으로 5년 뒤에 이 흑자폭을 제로로 만들게, 우리 이득 안 볼게 라고 하면 중국은 엄청나게 양보하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양보죠. 근데 그렇지만 트럼프는 지금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해가 잘 안 무역 됩니다. 흑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미국이 기축통화 국가로서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네. 기술을 선점한다는 건 감내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을 놓고 무역 전쟁으로 촉발을 해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좀 우리가 좀 논의를 시청자 여러분들의 좀 서비스 차원에서 두 개로 좀 나눠서 하죠. 일단 돈 주고받는 무역 하나 하고 그 뒤에 숨겨진 속셈 그 두 개로 좀 나눠서 좀 진행을 하는데, 앞부분만 2024년까지 대미 흑자 0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요 협상 내용, 요 카드. 일단 유효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만은 상식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불가능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가능할 것이다. 어찌됐든 트럼프를- 협상 카드로 예. 트럼프를 좀 잠재우기 위해서는 좀 그 카드를 내밀지 않았겠나 싶은데 예. 1초 2천억 달러를 구매하겠다. 예. 당분간에. 그러면 결국 엄청난 뭐 사실 미국에서 구매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문제는 해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예, 요거 제가 시청자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1초 2천억 달러를 우리가 미국한테 그러면 수출을 안 할 게가 아니고 사오겠다라는 겁니다. 당신 니네 물건을 사줄게. 콩, 뭐 대두, 뭐 기기들 물건을 사드리겠다. 사주겠다. 예. 척 슈머 같은 민주당 상원 대표가 예. 한 얘기는, 쟤들 저러면 우리나라 비행기, 보잉 비행기 100대 사줄게, 1000대 사줄게, 이거로 일시적으로 우리한테 서비스해 줄 수는 있다. 하지만 돌아가면서 바보들 하고 웃고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절대 고삐를 늦추지 말고 이 기술 전쟁을 꼭 예, 승리를 예. 이끌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죠. 예. 이게 단기적으로는 이 무역 수지를 균형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것이 글로벌 밸류 체인, 그러니까 전 세계 산업 구조가 변하지 않는 이상은 근본적으로 변하기는 어렵다. 아주 예, 중요한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제 우리 정리를 좀 하고 가시죠, 그러면. 미국이 지금 건 싸움은요. 단순히 지금 니네가 얼마 이익 보잖아. 그러니까 이거 좀 적자 균형을 좀 이렇게 서로 맞춰서 이걸 제로로 공평하게 가자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물건 사가지고 무역 적자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애초에 앞으로도 중국이 더 이상 치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싹을 자르겠다가 목표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장기적인 목표는 기술 전쟁에서의 예. 우위를 점하는 것이 미국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실제 정평론가님, 네. 베이징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미중 간의 고위급 협상에서 네. 이런 무역 균형 문제만 논의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가 같이 논의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예를 투트랙이죠. 들자면요. 네, 그렇습니다. 투트랙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무역 예.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중국은 스스로 우리가 노예가 될게라는 입장입니다. 하고 미국을 주인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곡물 다 사주고 미국차 무관세로 우리가 다 시장에 오고 네. 뭐 비행기도 다 사주고 다 하겠습니다가 이제 한 트랙. 비행기 네, 사줄게, 차 사줄게, 콩 곡물 사줄게, 사줄게, 예, 뭐 러스트벨트 우리가 다 살려줄게. 다 살려줄게. 예, 여기서는 두 국가의 이제 뭐 충돌되는 부분이 없죠. 이거는 거의 합의 단계 왔군요. 뭐 그건 사인만 하면 됩니다. 예, 근데 예, 그 예. 다음 조건으로 중국은 대신에 예. 우리가 지금 가장 원하는 기술 이전 부분에서 조금만 양보를 좀 해달라. 그 싱크탱크라든가 우리 중간에 들어있는 미국 기업들한테 기술 좀 이렇게 얻는 부분을 예. 좀 용인해 달라. 그리고 지적재산권 침해를 엄청 하잖아요, 중국이. 예. 그것도 한 좀 10개 봐달라. 침해하면 한두 개는 이제 봐달라라는 것들을 이제 넣고 싶은 거예요. 아.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 무역으로 얻을 건 다 얻고 예. 기술 이전도 안 되겠다. 그러니까 무역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이변이 없는데 이 기술 이전을 어느 수준까지 용인을 할 것인가. 나아가서 기술 이전을 했다면 예. 요 정도 1일 정도 허락했는데 만에 하나 중국이 5를 침해했을 때 예.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뭐 발견 즉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뭐 막 그 부수 협상을 두고 치열하게 좀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기술 이전에서 이게 쉽지가 않아 보이고 저도 이제 잘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쪽에 저는 이제 안 될 것이다 쪽으로 좀 가 있는 것이 이것은 중국은 100% 침해합니다.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따라잡으려면 이거 뭐 불법적인 변칙밖에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술 이전은 얻어내고 조금 얻어내다가 흡족하지 않으면 한 3개월 뒤에 또 반칙 쓸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 그 반칙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도 걸고 만약에 반칙 치면 뭐 100배를 갚아라 뭐 이런 걸 넣을 텐데 그 중국이 또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 자신들은 또 침해합니다. 할 거라는 걸 예, 생각하고 예,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쉽지는 않은 그런 협상이 될 예,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어느 정도 이 인생의 경험이 공유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수님 저희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뭔가 물건이 이렇게 딱 나왔을 때 이거 좋은데 그러면은 다들 그랬잖아요. 그거 미제야. 맞습니다. 미제야 그러면은 아주, 뭔가 튼튼하고 견고하고 고장 안 나고 신뢰받는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한참 지났지만 이거 왜 이렇게 물건이 현찮아 그러면 이거 중국제야. 맞습니다. 이게 이제 막 드라마에도 나오고 막 영화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는 중국과 미국의 그 이 기술력의 차이가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까지 기술 도둑질에 대해서 민감하게 나오는 겁니까? 지금 사실 차세대 통신 기술 5G에 대해서는 사실 중국이 앞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장비 관련된 화웨이를 압박하는 이유가 그 이유거든요. 사실은 뭐 우리가 백도어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실 미래 4차 산업 시대에 가장 중요한 우리 산업이 되고 있는 AI라든가 예.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빅데이터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동통신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 중국이 엄청난 돈을 보조금을 집어넣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지 말아라.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기술 패권도 있지만 그 안에는 중국 시장의 공정 경쟁을 유도해야 되겠다. 이제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가 이번에 헝가리를 가서요. 느닷없이 중국 화웨이 쓰지 마라라고 엉뚱하게 헝가리를 들렸했는데 화웨이라는 게 시청자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가 들고 다니는 이 핸드폰은 삼성 모바일이지만 여기서 쓰는 통신은 SK나 KT나 LG U+를 쓰면은 화웨이는 그런 통신 회사죠. 장비 회사죠. 통신 장비 장비를 회사. 설치해서 네, 통신 장비 회사.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화웨이를 쓰라 말하라고 미국이 시비를 걸죠? 그 통신 장비를 썼을 경우에 사실은 거기에 뭐 도청이라든가 예. 정보 유출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보가 중국으로 다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경쟁력이거든요. 그 자체가. 그렇기 중국의 때문에 통신 장비를 쓰면 거기서 사용되는 모든 데이터가 자동으로 중국 중국으로 정부로 가서 넘어간다. 중국이 그걸 용어가 시장을 있던데 선점할 수 있는 그게
그게 백도어. 백도어라는 네. 게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그건 하면요. 도둑질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둑질과 그 경계에 조금 있는 건데요. 다른데. 예. 그러니까 이 백도라는 게 그럼 문이 그-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뒷문이 하나가 더 뒷문 있어요. 하나를 네. 심어 놓는다. 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이제 내 통신 뭐 이렇게 다 했잖아요. 거기에 네. 비밀번호도 걸죠. 네. 패스워드도 걸죠. 내가 다 해놨어요. 근데 저 화웨이 장비에 백도어가 있다는 것은 예. 화웨이만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하나가 더 있다라는 하나 더 것이고 있다. 숨겨둔 문이 하나 더 있다. 뭐 숨겨뒀든 하여간 근데 그게 어떤 사람 필요하다고도 보고요. 예. 왜냐면 복잡한 통신 장부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쨌든 유지보수. 주체가 고치러 들어와야 되니까. 고치러 들어와야 되니까 예. 요만한 문을 하나 만드는 게 이제 백도어 논란인데 지금 예. 미국에서는 중국 장비의 그 백도어는 목적이 다르고 예. 좀 심해도 너무 심하다. 즉, 그러니까 또 다른 목적이 있는 백도어들이 심어 놓았기 때문에 좋아요. 중국 장비 쓰면 안 좋아요. 된다는 그렇다면 거죠. 네. 미국의 대표적인 그런 시스템 업체가 예를 들어서 시스코 네. 같다가 있다 치고 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KT나 SKT. SKT나 네. LG 플러스가 있으면은 우리나라 장비 업체나 미국의 장비 업체도 백도어라는 게 있기는 있습니까? 유지보수. 네, 있다고 알려져 있고 시스코도 한때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백도어 논쟁이 있었죠. 아, 예, 예. 그런데 다, 이제 예, 기술- 결과적으로 우리는 뭐 아니다라고 유야무야 됐지만 예. 일정 부분은 각자 이 장비 업체는 있다고는 알려져는 있지만 예.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가 심하고 화웨이는 네. 아예 용도 자체가 다른 큼직한 백도어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일단 될것 거기서 같아요. 네.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통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데이터를 중국으로 쫙쫙 실시간으로 가져간다고 아니 뭐 실시간은 의심한다? 아니더라도 아, 예, 그러니까 예를 문이 들자면 있으니까, 예, 문이 언제든지 있으니까 열고 맘만 들어가는 거죠. 먹으면 맘만 먹으면 이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게 겁이 나니까 네. 이거 공격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생산업체, 설비업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유지 보수를 위해서 백도어를 만들고 예. 프로그램 업체도 그런 걸 만드는 것이 관례이긴 합니다만 화웨이는 좀 특수하게 중국의 군 출신이 중국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을 지급받아서 성장한 회사 같고 예. 기술에서도 중국이 이제 미국을 위협할 정도가 되니까 이런 WTO 규정 위반,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예. 대한 의심, 그다음 두 번째는 안보 문제로서 보면 이 기술 유출이 굉장히 심각하니까 이 백도어도 의심하는 단계까지 간 거라고 봅니다. 미국은 단순히 이게 무역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안보.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으로 규정해 놨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무역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두 거인이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그 틈새에서 끼어서 지금 어떻게든지 유탄 안 맞으려고 하는 거고 미국의 이 의심이 합리적 의심입니까? 미래의 위협에 대한 과장된 위협입니까? 저는 교수님 합리적 의심과 과장된 의심이 포함되어 있다고 둘 생각합니다. 다다? 예, 왜냐하면 중국이 하는 작업, 예를 들어 중국이 뭐 시장주의, 뭐 우리가 경제 체제를 주장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사실은 지역의 국가들과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투자해서 같이 잘 살면 되는데 예. 기본적으로 경제 굴기를 가지고 군사 굴기를 통해서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 때문에 사실 중국에게 큰 돈이 간다, 예. 자본을 축적한다는 것은 주변 국가를 오히려 위험하게 만드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문제 하나.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그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모든 정보가 중국으로 감으로 해서 중국이 사실 중국 모델을 각 국가에 심으려고 하는 그럼으로 해서 자유경제 체제에 대한 도전이 되는 예.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 미국이 사실 좀 과잉보호하는 것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좀 다소 유치한 생각입니다만은 중간에서 교수님들 전문가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학교의 회장님이 미국이 되는 게 나한테 유리한지 중국이 되는 게 유리한지 좀 헷갈리기는 합니다. 뭐 내가 1등해야 되고 나만 잘나야 되고 나만 힘을 가져야 된다라고 따지면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50보 100보 같기는 한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자 어찌 됐든 뭐 외교는 현실이고 무역은 현실이니까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하면 자 이 싸움은 어떻게 보세요, 오 교수님? 예, 지금 1단계와 2단계로 진행해 갈 것 같아요. 예, 첫째 1단계는 처음이 관세 전쟁으로 시작한 무역 전쟁이죠. 예. 지금 이 관세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 3월 1일까지의 90일 유예 시한이 끝나면은 예. 25%로 올라가면서 이게 확전이 될 건지 아닌지 예, 갈리죠. 하지만 미국으로서는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자기
나라의 산업에도 충격을 주고 글로벌 밸류 체인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협박용 혹은 협상용 카드라고 보고 있어요. 예. 두 번째 단계로 이게 진짜 문제는 네. 기술 패권 전쟁에서 미중 갈등이 쉽게 안 끝날 것 같고 아, 우리한테 주는 영향도 클 것 같다는 점에서 예. 이 미중 무역 전쟁이 결국 기술 전쟁으로 넘어가고 최악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것이 통화 전쟁, 달러화와 위안화 간의 패권 전쟁으로 될 거다. 이게 두키디데스의 트랩이라고 하는 유명한 예. 패권 전쟁으로 가는 파국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 보면서 가지 않기를 바라기도 하고 있죠. 자, 시청자 저 눈높이에서 좀 다시 여쭤보면 1단계는 관세 전쟁이고 무역 전쟁.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지금 타결됐다고 보고 두 번째는 기술 전쟁이고 세 번째는 환율 전쟁인데 돈 싸움으로 가면은 이거는 이제 세계 경제는 파국으로 간다 이거죠. 아주 안 좋은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도 거다. 있다는 겁니다. 자, 계속 이 내용을 아주 매 눈으로 취재하고 계시는 정천진 경제평론가님께서는 동의하세요? 1단계 관세 전쟁은 마무리 단계 됐고 요거는 협상 가능하고 타결 가능하고 네. 뭐 요거는 맞습니까? 예, 그렇게 충분히 보세요?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거는 우리도 넘어가고 점프. 네. 2단계 기술 전쟁. 예. 요 여기가 협상.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여전히 또 쉽지 않다고 보시네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그다음에 미국의 주축 세력이라고 하는 국제 유태 자본 입장에서는 수가 뻔히 보이는 거예요. 어떤 수가 보여요? 2024년까지 뭐 대미 흑자를 0으로 만들겠다. 예.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미국은 다 모든 나라의 적자입니다. 그래도 세계 패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의도적으로 무역 적자를 유지하는 예. 게 미국 경제에 도움되는 나라였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2024년에 왜 0 이런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2025년부터는 패권으로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내용은 뭐냐? 2024년까지만 기술만 따오게 되면 예. 지금 4차 산업혁명과 5G에서는 압도적이니까 요 한 4년 5년 동안에 완전히 따라잡은 뒤 예. 2025년엔 당당하게 패권으로 올랐을 것이다라는 거를 미국 주류 세력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기술만은 못 주겠다라는 거고 예. 중국은 기술만은 달라라는 거고. 거고. 그러니까 이 기술 협상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것이고 만에 하나 이제 단판을 통해서 협상이 타결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뭐 3월 2일, 3월 3일 주가 폭등하고 하더라도요. 제가 보기엔 한 달 후에 또 기술 침해를 하고 중국은 그걸 가지고 페널티를 부과하고 또 이슈가 계속 나옵니다. 예, 예. 4개월 뒤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 전쟁은 한동안 계속될 그럴 이슈밖에 없고 좀 더 예측을 해보면 결국 중국이 어떤 식으로든 쫓아갈 가능성이 있다. 높아 예. 보이죠. 네. 미국이 결사적으로 중국이 쫓아오는 이 기술 혁신, 기술 유출, 심하게 말하면 기술 도둑질을 막겠다고 하겠지만 중국은 결국 해낼 것이다. 시간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해낸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그게 네. 예. 뭐 이룰 것이다. 이뤄낼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하 교수님 동의하세요? 저는 동일하지 않는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주는 이유가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에 대해서 그렇게 목을 메고 있는 것이 국유 기업들을 통해서 기술을 훔치거나 개발하거나 어쨌거나 미국을 따라잡아라 라는 식으로 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해왔는데 이제 미국이 기술을 다 읽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기술 훔치기 자체도 어려울 것이고 예. 지금 우리 화웨이의 멍 부회장 포함해서 사실 화웨이 간부들이 많이 지금 기소당하는 걸 봤을 때 네. 철저하게 그런 기업들은 퇴출시키겠다라는 겁니다. 퇴출시키겠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문제를 들어서 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예. 중국에서 공정 경쟁이 하면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예. 공정 경쟁이라는 화두, 기술 전쟁 다음에 공정 경쟁이나 화두를 던졌을 때 중국이 버티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이 다른 걸 양보할 수밖에 없는데 그 양보하는 것들이 바로 기술 부분에 어느 정도를 양보하지 않겠는가. 사실 4세대 이동통신 기술이나 반도체 기술이나 AI 반도체 기술 등등과 관련해서 니네가 할 것은 이 정도 범위까지만 하라라는 것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 대목에서 옛날 전 회장 의견 좀 한번 들어보죠. 세계 경제의 현재 회장이 미국이라면 전 회장은 영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대영제국 시절에. 그럼 전 회장이었었던 영국의 언론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를 골자를 보면 교수님들 얘기하고 하나 일치하네요. 무역 교역 문제에 대해서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의 양보를 얻어낸 건 맞다. 그런데 구조적 경제 개혁은 못 받아냈다. 정평론가님 말씀대로 네. 기술 도둑질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중국의 확답은 아직 못 받았으니 네. 더 몰아쳐라.
옛날 회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몰아치기를 원하죠. 옛날 몰아치기를 회장 원하는- 입장인 영국 예.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영국 입장에서는 미국 패권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예. 중국으로 패권이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글쎄 영국은 아마 저는 지금 지위에서 훨씬 더 밑으로 떨어질 떨어질 것 거니까. 같고 특히 예. 영국은 지금 노딜 브렉시트라는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예, 만에 예. 하나 뭐 국민들이 다시 재투표를 해서 EU로 들어가겠다 뭐 이런 식의 만약에 예, 결론까지 예. 나와버리면 영국이란 나라 또 대영 제국의 시민들의 지위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 급전직하를 하니까 예. 영국 쪽에서는 미국 편을 예, 들 예. 수밖에 없겠죠. 약간 다른 얘기지만 기본적으로 사실 AIIB가 출발했을 때 유럽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네. 1대1로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 1대1로에 투입된 자금을 가지고 중국이 하는 행태를 봤을 때 네. 유럽이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주변 국가를 힘들게 하고 예. 주변 국가들을 부채 국가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중국만 이득을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겠다는 것과 아마 연관이 된 부분이 있을까 합니다. 예. 돈을 많이 가진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위험하지 않는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는 것이죠. 중국의 주변 국가로 살아온 한반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5천 년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중국이 통일되고 강력한 경제력을 갖췄을 때 주변 국가들이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좀 유치한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세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서 한 대목이 시진핑이 나서면서 한 얘기가 차이나 드림, 중국 예.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고 중국몽. 했습니다. 예, 중국몽. 이게 예. 왜 얘기냐면 왜 부흥이냐면 예. 지난 100년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예. 시기에 중국이 언제나 패권 국가였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홍콩한테 중국이 못 살았던 건 역사적으로 예. 지난 100년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살아온 그 운 좋은 100년. 요 100년이 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첨단 산업이 발전하고 맞아요. 이런 예, 세상을 예. 처음 경험한 것이니까 이게 막 대놓고 비교하기 힘든데 중국으로서는 원래 당연히 중국이 예. 세계 중심이었고 패권 국가였을 때 너희 다 잘 살았다 예.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뭐 이 논의를 하다 보고 전문가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역사와 철학과 5천 년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는 중국의 이 중화주의까지 가게 되네요. 중국의 중화주의와 미국의 이 패권주의의 충돌이라고 지금 뭐 태평양과 대륙의 충돌이라고 지금 역사학자들은 이 상황을 보기를 합니다만은 자 어찌 됐든 여기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 시청자들과 함께 다시 좀 우리는 좀 현실로 좀 발을 딛고 좀 가보죠. 자, 그 하 교수님. 예. 라이트 하이저 USTR 대표 문우신 재무장관 지금 베이징 가 있죠. 예, 베이징 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트럼프 빼고는 경제적으로 미국에서 센 사람들은 다 가 있는 거예요. 경제 불에는 다가 있는 경제 브레인은 다 가 있는 거죠. 원래 미국이 무서운 거는 국방장관보다 재무장관이 더 무서운 건데. 중국에선 카운터파트가 누굽니까? 이렇게 되면 류허. 류허라고 류허. 하는 경제부총리입니다. 예, 경제부총리. 그러면 시진핑의 왼팔이죠. 뭐 오른팔이라고 오른팔인가? 왼팔보다 더 센 오른팔. 자, 3월 1일 관심사입니다. 이게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요거 된다 안 된다는 좀 전문가들이 좀 진단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한테 한 바퀴 좀 돌죠. 네. 3월 1일 시한에서 협상되는 거 뭐로 보세요? 일단 시한은 연장된다. 아, 그 네. 휴전 시간이 연장된다. 네, 3월 1일에서 적어도 첫째 주까지는 연장이 되고 좋은 시그널이에요, 나쁜 시그널이에요. 일단 좋은 시그널이죠. 왜냐면 시장- 시간을 벌었다는 거니까. 그럼 연장되면은 주가는 올라요? 세계 그래서 지금 주가는? 오르고는 있죠. 아, 그게 영향을 예, 미치고 있어요. 오른다, 뭐 만난다 아, 예, 이런 예. 것 때문에 잘 되고 있다. 저 립서비스 한 번 나올 때마다 오르고 올라서 지금 미증시는 꽤 많이 지금 오른 상태입니다. 아, 올랐다. 예, 예, 오른 상황인데 자, 그러면 3월 1일에서 넘어간다. 넘어간다. 언제까지? 제가 보기 첫째 주. 첫째 예, 주까지. 그래서 시진핑과 단판을 갖는다. 그리고 외형상으로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 일단 괜찮게 나온다. 자, 둘이 만난다. 네. 자, 정리하면 3월 1일 시한은 넘긴다. 네. 1주나 2주쯤 뒤에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만난다. 네, 양회 어디에서? 직전에 만난다. 어디에서?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말하고든 하이난이든 그 장소까지는 제가 서로 모르겠지만 우리 안방으로 오라고 네, 지금 네, 서로 네. 오라 그러죠. 서로 오라고 네가 와 하지만, 이렇게. 네. 그 장소도 매우 중요하다며요. 시그널이. 네. 중국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요소입니까? 어디서 만난다는 게? 예, 지금 하이난을 정한 이유가 예. 중국의 78년 개혁 개방 이후에 5개 특구 개방했는데 그 중에 한 군데 그렇게 네. 성공하지 못한 것이 하이난 특구예요. 아, 그래요? 예, 여기를 다시 자유무역항으로 개방해서 홍콩과 같은 홍콩을, 아, 예, 자유시장 경제의 상징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거죠. 데군요. 예, 그 여기에서 중국이 미국하고 역사적인 담판을 하는 장면을 예.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겁니다. 하이나를 미국의 뉴욕보다 더 큰 경제 중심지로 만들고 싶은
또 속셈이 저기 또 있군요. 예, 그 상징적인 사건, 예, 공산당의 치적에서 예. 오점이 된 걸 사라지게 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지역으로 하이난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트럼프가 굳이 오락오락하는 마리고나는 어떤 상징성이 있을까요? 마라라고는 발음하기도 어려워. 마러라고예요. 뭐라고 발음해야 돼요? 내가 네. 뭐 만든 별장에 내가 트럼프의 갖고 있는 미적 별장에 제2의 백악관으로 불리는 곳에 와서 나한테 와서 네가 필요한 거 없어 해라라는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꿇어 이거군요. 한마디로 꿇어. 예, 우리 원래 집으로 와. 패권 황제끼리 할 때요. 예, 아련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한테 아련해라. 나한테 아련해라. 서로 잘해줄게. 일로 내 앞에 와서 꿇어. 그러라. 네, 아하. 그런데 야, 이게 그럼 미중 정상이 타협을 하기는 하는데 미국에서 열리느냐 중국에서 열리느냐가 상당한 상징성이 있고 중요한 변수겠군요. 네. 이것도 협상의 큰 변수가 될 거, 쟁점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맞습니다. 이 대목에서 사실은 미국은 중국의 조급증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 정평론가님의 예. 안에 동의하는 것이 아마 조급증을 극대화시킨 다음에 타결을 이루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실 뭐 양해가 있기 때문에 어쩐가 뭔가 업적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큰 선물이 되고 네. 중국은 미국에 가가지고 사실 양보할 수 있는 것이 뭔가를 확실히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예. 양자 간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지금 저는 약간 좀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협상안이 나올 때 네. 오히려 금융시장은 좀 불만족할 것 같아요. 좀 실망감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나오면 네, 나오면 왜냐면 그게 화끈한 게 아닐 거거든요. 그렇게 되고 이제 양회를 넘어가겠지만 그 협상안은 이렇게 해서 뭐 마무리됐네라고 하는 순간 그게 1개월이든 2개월이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국은 또 협상을 깰 거고 그렇군요. 기술을 얻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테니까 그러면 예, 미국은 예. 또 페널티를 부과하고 이런 흐름이 꽤 예, 예. 지속 뭐 2024년, 그러게요. 2025년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뭐 미국에서 나오는 반응들을 놓고 보면 미국 언론도 보도 내용이 중구난방이긴 합니다. 그리고 미국도 의도적으로 그러는지 뭐 트럼프는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무자인 차관은 또 뭐 연장 안 할 거다라고 또 한쪽에서는 또 관세 폭탄 때리겠다고 그러고 뭐 중구난방은 뭐 다 전략이라 치고 좀 더 본질적인 문제로 좀 시청자 여러분들을 좀 이끌고 좀 가야 될 것 같아서 오 교수님하고 좀 이 얘기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꾸 제가 그 옛날 생각이 나서 우리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중국을 무시하고 살았나 몰라. 지금 제가 제일 후회해요. 중국 제품 무시했던 거. 중국 옛날에 미제야 그러면 좋은 거고 중국제야 그러면 맨날 깨지는 거였는데. 옛날 얘기가 그 코미디 저희 그 콘서트 코미디 프로그램에 마데인 치나 기억나세요? 마데인 치나. 예, 네. 메이드 인 차이나를 있는 그대로 해서 마데인 치나 그러면은 왜 형편없는 물건 우리가 폄하하고 그럴 때 코미디 소재로 썼잖아요. 예. 자, 지금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라고 해서 미국과 중국이 이거 가지고 지금 죽기 살기로 싸운다는데 이른바 중국 제조. 굴기 중국 제조 중국 제조 2025 요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중국 제조 2025는 중국 제조라는 데서의 의미와 2025라는 그 연도의 의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메이드 인 차이나가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저품질의 그냥 인가공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물건, 별로 안 좋은 물건의 대명사였던 걸 바꾸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프트 파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이다. 소프트 파워, 연성 패권. 지금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그쪽은 잘 살기도 하지만 그리고 부러운 나라다, 문화적으로도 앞서 있다라는 생각을 예. 중국 제조 2025는 중국 제품이 싸긴 하지만 좋지 않다라는 의미를 예, 바꿔서 중국 예. 제품 좋다. 중국은 예. 가고 싶은 거 선망하는 곳으로 바꾸고 싶다는 게 이 소프트 파워, 그 연성 그러네요. 패권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2025년이 중국 공산당 창당 100년이 되는 해. 네. 저때 이런 성과를 거뒀다. 이게 중국을 전 세계가 우러러 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상징성을 갖고 싶은 거예요. 내용으로는 사실은 저것도 카피죠.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그러니까 제조업 4.0을 맞아요. 카피해서 예. 만든 것이긴 합니다. 예. 근데 어느 나라나 이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구조를 예. 재편해가지고 선진국이 되고 싶다는 목표는 있으니까 예. 저게 당연한 거죠. 국가로서 성장하고 싶다는 목표는 당연한 것이긴 하죠. 하지만 미국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것이 반칙이 두어 가지 들어가 있다. 예를 들어 네.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보조금이 아니라 기업을 정부에서 몰래
국방을 위해서 예, 뒤로 예. 밀어주는 예산으로 뒤로 밀어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칭화윤희가 미국의 샌디스크라는 기업을 인수할 때도 그 대출금 누가 줬냐? 중국이 국유 기업을 통해서 지령성 대출한 거 아니냐? 예, 예. 이런 걸 반칙으로 보고 무섭네요, 있고 사실 정말. 그 부분은 시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네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거는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로 봤을 땐 불공정 거래 불공정 거래 맞죠? 맞습니다. 예, 예. 예. 그거는 뭐 근데 제가 미국에서 참 그 얘기는 한번 들은 적은 있어요. 중국 사람들한테 당신들 그 자꾸 이렇게 카피하고 대놓고 도둑질하고 얘기는 못했지만 자꾸 베끼고 이렇게 뭐 유출하고 이거는 좀 글로벌 경쟁으로 봤을 때 불공정한 거 아니냐고 얘기를 했더니 5,000년 전에 로마가 중국 거를 베껴갔대요. 누구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 거 베껴가기로 따지면 서양이 더 베껴갔어 5,000년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논리까지 갖고 있는 거로 보고 소름을 끼친 적이 있기는 있습니다. 예. 논리라기보다는 좀 체내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저희는 그것도 논리적이진 반칙이다, 않아요. 예, 반칙이라고 얘기하지만 중국인들은 좀 뻔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 당연한 자기 논리가 거죠. 있죠. 예, 예, 왜 예. 반칙이냐 뭐 이런 입장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기술적인 거로 좀 가보죠. 교수님들이니까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들어보실 것 같은데 그 중국 제조 2025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도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까 영어로 하면? 예,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죠. 예. 맞습니다. 미국은 여기에 알레르기 반응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뭡니까? 항공, AI, 뭐 VR. 10가지 정도의 전략 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4차 혁명 산업 들어가 있습니다. 네.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이거 너무 일찍 내놔서 미국을 자극을 해서 오히려 중국이 힘들어졌다라고 하는 후회가 좀 있다라는 보도도 좀 있었는데 하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사실 제조 강국 2025년에 제조 강국이 되겠다. 1단계로 사실 한국이나 영국, 프랑스 정도의 수준을 갖춘 국가. 예, 예. 그다음에 2단계로 10년 후에는 일본과 독일을 벤치마킹하는 능가하는 예. 국가. 그다음에 10년 후에는 미국을 능가하는 국가의 제조 강국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 항공이나 이런 부분들, 반도체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사실 그 시간 내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술 훔치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예. 되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한 것이 사실 이 관세 전쟁을 촉발하게 된 네.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로 봤을 때 중국의 저 무리수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세계 시장에서의 미국의 주장이 틀린 말 같지는 않기는 한데 그러면 미국은 그럼 이거를 지킬 능력은 있는 거냐? 그리고 이 기술은 오로지 전 세계에서 미국만의 독점적 기술이냐? 이것도 말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그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은 현재 갖고 있는 기술력으로 봤을 때 중국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또 예, 특히 예. AI 기술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그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서 MIT 대학에다가 10억 달러 규모로 AI 대학을 만들었습니다. 인공지능 대학을. 맞아요. 그 말은 미국은 대학과 연구 관계를 맺어서 기술의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사실 국가이기 때문에 예. 그 기술을 베낀다는 건 용납이 안 된다는 거죠. 용납이 안 엄청난 된다. 투자를 해서 예. 이런 기술인데 그것을 훔쳐간다? 이건 용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MIT 대학 말씀하셨으니까 대학 교수님들이시니까 그것도 여쭤봐야 되겠다. MIT하고 스탠포드가 올해인가 그 중국 고등학교 졸업자들은 한 명도 안 뽑았다는 거 사실인가요? 기사로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 그거는 실화죠? 실제는 확인이 안 됐는데 기사로는 봤습니다. 예, 미국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잖아요. 그 기사 보셨죠? 예, 그게 중국의 정책 중에 그렇게 미국은 후진국들의 인재를 미국으로 데려와서 키워서 자기 그러니까 우호적인 그렇죠. 세력으로 만들고 예, 예. 싶은 목적으로 그런 획득혜 제도 예, 좀 예. 쉽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중국은 그걸 기술을 훔쳐가는 천인 계획, 만인 계획 이런 유학시켜서 우수한 인재가 되면 중국으로 1,000명을 돌아오게 데려간다, 하는, 10,000명을 데려가. 요런 단위가 아예 계획을 하니까. 우리랑 다르군요. 아예 프로젝트를 그렇게 추진하고 거기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니까 이건 불공정하다라고 해서 규제하는 것이죠. 예. 미국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인재를 만들고 기술을 육성하겠다며 MIT, 스탠포드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해놨는데 그 대학에 유학을 온 중국 유학생들이 거기서 배워가지고 머릿속에 담고 중국으로 휙 가버린다. 예. 이거 용납 못하겠다. 미국으로서는 이것이 무임승차다. 무임승차다. 예. 예. 그리고 그리고 갈등이 여기까지 갔어요. 예, 자국의 스타트업이 지금 좀 향후 미래 기술에 싹을 보이고 있는 스타트업인데 이걸 중국이 예, 정 예. 공정한 회사 간의 거래로 이거 기술을 사들이는 것이나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정책 자금으로 예, 기업을 사들이는 거는 기술 도둑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자, 미국과 중국 간의
이렇게까지 지금 싸우고 있다라는 얘기까지를 좀 하다 보니 네. 자 이제 우리 얘기 좀 해보죠. 정평론가님 네. 회장 자리 놓고 이렇게까지 싸우면 우리는 줄반장이라도 좀 어떻게 해봐야 되는데 네. 참 힘겹네요. 숨도 막히고. 그렇죠. 이번 싸움에서는 일단은 뭐 자 우리 기업 중에 어느 분야가 제일 이럴 때 이제 타격을 입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근데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게 양면이 다 있는 역설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럼 한쪽 면부터 해보죠. 자, 네. 그럼 좋은 쪽은 뭐예요? 일단 좋은 쪽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을 계속 압박을 하게 된다면 미국이? 예, 미국이 해준다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영원한 강자가 됩니다. 아, 우리가 반사 이익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미 영원한 강자고요. 예.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뭐 떨어진다라는 거, 올라간다라는 거 실은 우리 두 회사가 거의 다 조절할 정도로 이미 반도체 시장에서는 예. 뭐 압도적입니다. 하고 반도체는 규모의 경제니까. 예, 그뿐만 아니라 기술력도 기술력도. 예, 중국이 예, 쫓아온다고 해도 실은 못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반칙을 쓰지 않는 한 못 쫓아와요. 아하. 죽었다 깨나도 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그러니까 토끼와 거북이의 역설을 많이 얘기하는데 예, 예. 이야기 속에서는 토끼가 잘 때 거북이가 따라잡잖아요. 예. 근데 이 4차 산업 특히 이 앞선 기술에서는 음. 거북이가 아무리 따라잡아도 토끼가 요만큼만 가면 한 발짝만 뛰어도 한 발짝만 뛰어도 그 격차를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 중국이 예. 길을 쓰고 변칙을 하는 것도 그거 따라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 압박해주면 우리나라가 그런 데서 좀 여유가 생길 수가 있겠죠. 아, 거기서 오히려 반도체 산업은 우리가 중국한테 곧 따라잡힌다 위기감이 있었는데 예. 이런 식으로 주춤해 놓으면은 우리가 도망갈 여력이 생긴다. 예, 반면에 또 하나의 이해됐어요. 명암은 뭐냐? 중국을 압박하게 되면 중국 시장이 일단은 다운될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상당수 지금 중국에 대한 연관이 뭐 30%에 육박하고 중국으로부터 거의 한 뭐 50조, 60조 흑자를 내는데 이건 또 확 급격하게 예. 줄어들고요. 예. 뭐 비근한 예로 6호 얘기를 좀 듣는데 2014년 내수 살린 게 6호였거든요. 예, 그때 예. 소비 그때도 안 좋았을 거예요. 6호 없었다면. 예. 그러니까 이제 6호도 안 오고 그러면은 또 이 부분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점이고. 아, 그래서 이게 참 이거 미국이 압박해 주는 것도 좋기도 한데. 우산 장사하는 또 큰 아들을 네, 응원을 해야 무너지면 또안 됩니까? 좋고, 소금 네. 장사를 하는 작은 아들을 응원을 해야 됩니까? 그러네요. 정평론님 설명 들어보니 업종별로 진짜 웃고 우네요. 이렇게 되면 예. 여기 주가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죠. 그렇죠. 매일매일 거의 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오 교수님은 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우리가 살 길은 뭡니까? 지금 정평론가님이 지적해 주신 게 굉장히 정확한 거예요. 사실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이라는 건 이미 외부 요인이 그러니까 예.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중국으로 가는 중간재 수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되는 대비를 부분이 해야 있습니다. 되고. 예. 아. 그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특히 충남 지역을 비롯한 이 대중국 중소기업의 그 부품 소재 산업 부분에서는 굉장히 예. 큰 타격이 될 거니까 이거 대비하지 않으면 참 심각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예. 두 번째는 글로벌 밸류체인 자체가 이 가치 사슬 자체가 변해서 앞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쪽이 중국 의존도가 좀 줄어들고 왜냐하면 그들도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이 줄어들 그러네요. 거니까요. 예. 우리는 그 재편되는 가치 사슬에서 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산업 구조 정책을 산업 구조 조정 정책을 실행해야 되는 상황이죠. 우리한테는 좀 유리한 면이 있긴 있습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런 유리하고 불리한 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그래도 조금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산업 정책이나 이런 걸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긍정적으로 보고 가야지 자꾸 비관만 할 수는 맞습니다. 없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메모리 반도체 부분이나 뭐 이런 데서 조금 안심하겠지만 대신에 뭐 우리가 통신 장비나 이런 데서 5G로 전 세계의 통신 기준이 화웨이에 맞춰지지 않은 건 참으로 삼성으로서는 그러네요. 다행스러운 일이겠죠. 예. 그럼 빨리 이거를 따라잡을 수 있는 어떤 조치, 시간은 짧게 주어졌습니다만 예. 한숨 돌릴 때 빨리 이거를 캐치업할 수 있는 따라잡을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기업으로서 중요하고 국가로서는 그런 산업구조 정책에 보조를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그런 비슷한 고민을 했더니 이재용 부회장이 짧게 대답했잖아요. 이럴 때 잘하는 게 진짜 실력이겠죠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뭐 준비된 답변 같지는 않은데 이재용 부회장이 대답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예. 사실 위기는 기회다라는 위기는 말과 기회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데. 왜냐하면 예. 어차피 사실 우리나라의 그 무역 의존도가 너무 충분히 높기 때문에 다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기업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가라는 건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중국이
사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더 기회가 됩니다. 그건 진짜죠. 그런 맥락에서 봐서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프로그램이다. 네, 네. 당장은 좀 힘이 들더라도 사실 우리가 잘 대응만 하면 우리나라는 얻는 게 많을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될 수 있습니다. 좀 기본적인 질문 좀 드리면 저희는 이제 뭐 경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일반인의 언어로 일반인의 시각으로 좀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 25%락하고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계속 줄어서 12%라고 하는데 요 포션은 적절합니까? 아니면은 반대가 돼야 됩니까? 아니면 변해야 합니까? 학자적 시각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미국이 12%는 적절한 부분이고요. 경제 규모로 봤을 때. 경제 규모상. 중국도 그 정도면 12%면 적절합니다. 12에서 15% 정도. 예. 그다음에 동남아시아나 신남방 정책에 따른 인도, 그다음에 아세안 쪽에 한 15에서 20% 정도가 되면 훨씬 안정적으로 우리나라가 시장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른바 시장 다변화 정책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아세안과 인도 시장 이런 동남아 시장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예. 국가 경제가 외부 영향에 사실 좌지우지 안 되기 위해서는 적당한 포트폴리오가 돼야 되는데 예, 그것이 예. 남방 정책에 의한 인도나 아세안 시장이 될 것이고 중국이나 미국은 원칸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 일정 예, 부분을 예. 유지해야 되는 뭐 그게 세계 시장을 예. 점유하는 쪽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네. 해봅니다. 뭐 이런 경제 토론을 하다 보면 모두가 다 애국자가 돼서요. 참 삼성도 잘 됐으면 좋겠고 현대차도 참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러는데 요즘 현대기아차 고전한다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 곳에서 들리는 얘기가 중국 시장 공략에서 현대가 고전을 했고 잘 안 되고 앞으로도 전망이 어둡다. 그게 고스란히 우리 제조업 충격으로 와서 일자리 고용 참사가 여기서 지금 제일 큰 요인이라고 하는데 그 얘기 좀 잠깐 좀 해보죠. 현대기아차만 놓고 봤어요. 우리 자꾸 지금 뭐 5G, 화웨이, 삼성전 얘기만 하고 있는데 자동차 산업은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중국 시장에서 현대기아차가 앞으로 어떻게 이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들 전문가들은 보시는 거예요? 정평원, 예. 지금 뭐 쉽진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 이게 더 중요한 문제가 뭐 석유차 시대만 진행된다면은 현대기아차가 다시 재정비를 하고 다시 마케팅을 하고 품질 개선을 하고 해서 다시 중국을 뚫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소나타 좀 더 팔고 SUV 좀 더 팔아서 해결될 문제가 가격도 아니라고 뭐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좀 전기차 체제로 빠르게 혹은 뭐 수소차든 전기차든요. 예. 차세대 기관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예, 예. 하고 자동차 기업도 아니라 이제 모빌리티로 바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 자동차가 아니라 5G하고 연관이 돼서 자율주행차를 쏴버립니다. 그러니까 4G는 데이터 양이 한정이 있어서 예, 예. 얘를 자율로 차를 못 보내지만 5G는 보내거든요. 예. 근데 지금 5G에서 누가 앞서고 있느냐? 중국이 앞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노력을 해도 지금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현재로서 다시 중국에서 자동차 업계가 가려면 뭐 전기차든 수소차든 가야 되는데 이것도 전기차는 뭐 BYD를 비해서 중국이 또 거의 예, 예. 1등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보시는군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색다른 뭐 다른 이제 관점으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 중국 전문가이신 오대원 교수님한테는 저는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10년 전, 15년 전에 중국 어떤 도시에 가보면은 택시가 대부분 소나타였거든요. 네, 네, 한국산. 맞습니다. 예. 근데 요즘은요. 예. 최근에 뭐 싹 바뀌었죠. 가보면은 예. 소나타 택시를 중국에서 볼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예. 뭔가 꼭 퇴출당한 것 예, 같은 맞습니다. 느낌으로. 예. 소나타가 이거 저만 느끼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소나타가 베이징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그게 참 예, 예. 혁신적인 일이었는데 사실 정몽구 회장이 베이징을 드나들면서 예. 거기를 굉장히 뭐 형 동생 하는 수준으로 굉장히 이쪽과 친해지고 난 다음에 실제 투자를 들어가서 그 산업을 살려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징 차와 베이징 자동차 회사와 예. 현대차 회사가 같이 세운 베이징 현대가 예.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아주 혁명적인 성장을 이끌어냈고 그것이 지금 현대차의 글로벌 레벨을 원동력이었죠. 올리는 원동력이 예, 됐죠. 예. 하지만 앞으로는 이게 이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이 끝나면서 예. 이게 끝나는 거 그럼 중국 시장의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이 끝났다고 지금 보시는 겁니까? 자, 앞으로 5년에서 10년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냐? 그럼 거기에 아니라고 대답하는 아니다.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럼 어디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자, 그래서 중국은 이걸 전기차 시장으로 해서 자국 자동차를 보호하기 위한 예. 자국의
전기 패널을 깐 전기 배터리를 쓴 자동차에 뭐 보조금을 줬었어요. 예, 이것이 예. 중국의 발목을 잡았고요. 예. 사실 그래서 전 세계 시장에서 기술이 발전하고 하는 건 우리나라의 이런 배터리 업체들이 훨씬 더 LG라든지 예, SK라든지 뭐 이런 데가 훨씬 더 빨리 성장했습니다. 현대는 이 자동차 시장의 차세대 자동차 전략을 수소차로 잡았고 예. 수소차 스택 공장을 세우면서 지금 이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가 앞으로는 큰 또 이동할 수 있는 핸드폰처럼 바뀔 거니까 예. 그래서 테헤란벨로 끝자락의 그 한전부지에다가 자신 회사의 본사를 거기 넣고 그런 스마트 파워에 이제 여러 소프트웨어까지 다 가미한 예. 그런 전략 기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략으로 중국 시장을 진출하는 새로운 자동차 발전 전략을 내놓고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하면 예. 중국 시장을 다시 도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리를 하자면 현대자동차의 설명을 들어보면 수소 전기차는 일반 전기차보다 한 세대 위에 더 발전된 훨씬 앞선 기술이긴 기술이죠. 거는 사실이나 문제는 중국 시장이 전기차로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시장에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보실 땐 걱정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네요. 하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요 대목에서. 기본적으로 뭐 ACES에서 오토메이티드, 그다음에 커넥티드 연결된 5G를 이용해서 연결된, 네. 그다음에 뭐 우리가 일렉트릭, 그다음에 뭐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E 해서 ACES, 뭐 우리가 공용화하는 예. 이게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큰 방향에서는 사실 뭐 하나의 자동차가 이제는 그 장비입니다. 우리가 쓰는 핸드폰처럼 장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나가는 방향이 맞는데 중국은 사실 전기차에 올인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일본과 한국은 수소차 기술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 공유하면서 수소차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누가 표준으로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바뀔 것이다라는 이것도 패권이 싸움이네요. 패권이죠. 자동차. 그런 누가 면에서 봤을 때 전기차가 패권을 잡느냐 수소차가 패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얘기네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자동차는 전후방 효과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미국의 경우에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 강력한 전기 기술을 가지고 팔려고 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관세를 높은 관세를 부과해서 수입을 줄이겠다라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5G랑 연결된 거죠. 맞습니다. 왜냐면 자동차도? 왜냐면 예. 전기는 이제 자율이에요. 예. 자율주행차로 가려면 데이터를 누가 쏴줘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5G라는 통신 여건이 있어야 되니까 미국은 또 5G도 중국이 앞서니까 또 5G까지 화웨이도 또 압박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구글이나 이런 또 애플 소프트웨어 입장에서는 구글 맵이라든가 소프트웨어를 또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런 다국적 기업들은 또 중국으로 가나 미국으로 가나 어느 편을 들지? 다 수가 다른 차원에서 정말로 정말 뭐 3차원, 4차원의 전략을 짜고 예, 지금 이제 예. 치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뭐 이거 1차원적으로 이 편 들을까 저 편 들을까 뭐 이렇게 접근했다가는 글쎄요 살아남기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뭐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토론이 점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단순히 그냥 애국적 차원에서 현대자동차 아이고 잘 됐으면 좋겠다. 계속 현대자동차가 돈 잘 벌어서 한국 경제가 잘 굴러갔으면 좋겠다라는 단순한 의문에서 시작을 했지만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는 데마다 소금 장수, 우산 장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월 1일 시한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세계 경기에 먹구름을 몰고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 연장돼서 어떻게 타협이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건곤일척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소식 전문가들과 함께 다뤄봤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계속 따져보겠습니다. 계속 분석해서 한국 경제에 뭐가 도움이 되는지 저희도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토론을 거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석 부총장님, 오대원 교수님, 정철진 경제평론가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국회는 시끄럽습니다. 자유한국당의 5.18 망만파론. 자유한국당이 드디어 자체 징계를 하겠다면서 결과를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에 따라서 이른바 태극기 부대가 실력 행사에 나서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용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한 자유한국당 윤리위 회의가 열린 어제 한국당 빨갱이 순회들이 쿠데타를 벌인다. 새를 보여줘야 한다는 지만원 씨의 제안에 따라
이른바 태극기 부대가 실력 행사에 나섰습니다. 살인기계로 훈련된 600명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 숨겨주기 위해서 어린애들, 노인들, 부녀자들 이게 게릴라 부대예요. 윤리위 회의장으로 예정됐던 곳에서 새 과시를 했고 집회가 금지된 국회 경내에도 무단 진입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청와대 앞에서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 여론 조작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다며 지난 대선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대선은 무효입니다. 여론 조작에 의한 무효이기 때문에 또 다른 망언 당사자인 김순례 의원도 당 지도부의 만류에도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강행했습니다. 김 의원은 주변에 예상치 못한 태극기 부대 응원에 힘이 난다. 오히려 인지도가 올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당 내에선 당을 치명적인 위기에 빠뜨려 놓고도 반성 없이 극우 세력에만 기대고 있다는 불만과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슈만 콕 집어서 살펴보는 이슈 따라잡기 돌아왔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어제 국회에 나가 있었습니다. 오후에 국회 갔다가 엄청 고생했습니다. 차도 막히고 옆에 플랜카드는 걸리고 광주에서 올라오신 분들 시위하시고 예.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혼선을 빚으실 것 같은데 태극기 부대 집회하고 이 5.18 그 항의 집회하고가 시간대가 달랐어요. 네. 만약에 그거 같았잖아요. 동시에 벌어졌으면 큰 싸움 나고 큰 충돌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 어제 들더군요. 현장에서 봤더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 뭐 태극기 집회에서는 김진태 건들면은 뭐 어쩐다고 막 험한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원래는 국회 근처의 기계회관에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어제 개최가 될 예정이었는데 김진태 의원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오면서 예. 비공개로 비밀리에 회의가 윤리위 열리게 자체도 됐죠. 공개적으로 못할 정도로. 네. 그리고 그 예. 윤리위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예. 오늘 오전에 다시 윤리위를 열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부터 진짜 네. 궁금하네. 문재 의원, 이종명, 김진태, 김순례 예. 3명 의원 중에서 전당대회 출마 예정인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유예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고요. 예. 이게 자유한국당 당규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해요. 이게 예. 좀 정치적 탄압 이런 우려들을 의식한 그런 당규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예. 그 2명에 대해서는 유예를 하고 이종명 의원만 제명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참고로- 잠깐만요. 정리 좀 해보죠. 여쭤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게 뭐지 소리가 하실 것 같아서. 네. 아니, 징계를 유예하는 게 징계의 결과라고요? 일단은 현재 윤리위원회 그럼 예, 징계 안 결정 하겠다는 내린- 얘기잖아요. 그렇죠. 당분간은 하지 않겠다. 당분간 하지 않겠다가 결론이었다. 네. 윤리위에.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는 별개로 네, 결과만 말씀드리면 핵심은 징계 안 하게 하고 전당대회 뒤로 넘긴다 그 얘기네요. 그렇죠. 쉽게 출마자 2명에 대해서는 뒤로 넘긴다. 나머지 1명만 제명 조치한다. 예. 오늘의 결정 내용입니다. 김수민 평론가께서 자유한국당 징계위 윤리위 열려도 징계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딱 그 얘기처럼 됐군요. 그래도 1명은 제명이 됐습니다. 한 명은 징계한다. 네. 에이 중요한 거는 전당대회 출마한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그거였는데 네. 김진태 의원이 어제 청와대 1인 시위 갔다며요. 뜬금없이. 그렇습니다. 지난 이유가 대선 있었네요. 믿는 데가 있었네. 네. 그리고 지난 대선의 뭐 드루킹 사건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 예. 때문에 조작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선 무효 사유가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예. 네, 현재 뭐 맞불을 지폈다라고 김진태 의원 쪽 전략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청와대 가서 대선 부여라고 시위하고 태극기 부대는 와서 지지 응원해주고 또 광주에서는 또 5.18 단체들이 와서 좀 사퇴하라 그러고 자유한국당 뭐 해산하라고 뭐 확성기로 지금 뭐 구호 외치고 있고 무슨 농성도 시작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다양하게 각계각층에서 예. 이 문제가 쟁점이 되면서 여러 진영에서 농성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말에도 광주와 서울에서 5.18 왜곡 발언에 대한 규탄 집회가 또 그러게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이제 전당대회 이제 일정 공식적으로 시작했을 것 같은데 네, 어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대표 선거의 경우는 예.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3파전 3파전 됐네요. 시작이 된 예. 것이고 이번 사태로 만약에 당원권 정지 같은 징계가 내려졌으면 김진태 의원이
낙마하는 것이죠. 낙마할 뻔했는데 네. 그거는 이제 물 건너갔고 이제 3파전으로 치러지기로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좀 관전 포인트 좀 한번 짚어볼까요? 친박 극우 쪽에 있는 분들은 아주 강력한 친박 세력들은 김진태 의원 찍을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되면. 네, 실제로 박사모라든가 예. 그 탄핵 반대 단체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모니터링을 해보면은 예. 황교안 전 총리는 그냥 다음 대선을 노리지 왜 당권까지 욕심을 부리냐라고 부리냐. 하는 여론이 또 있습니다. 아. 그래서 강경한 태극기 부대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예. 김진태 의원 쪽으로 몰리는 그런 기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가 자유한국당한테는 대단히 의미가 큰 것이 선거 중에서 정초 선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향후에 있을 판도를 결정하는 아하. 그 정초 선거란 개념이 있는데 예. 사실 2017년 대통령 선거라든지 예. 당 대표 선거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합의 추대되는 듯한 모양새로 그렇죠. 선거가 치러졌거든요. 예, 그때는 1인 지배체제가 된 그렇죠. 거예요. 개파들 간의 어떤 합의가 있었다고 있었죠. 볼 수 의외로 있는데 조용히 끝났어요. 그렇습니다. 합의가 있었으니까. 네. 자, 그럼 이번에는 그야말로 범친박 예. 그리고 범친박 중에서도 더 강경한 친박 예. 얼마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지 김진태 의원의 득표 비율로 드러날 것이고 이른바 골박.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뼛속까지 친박. 그걸 네. 이제 골박이라 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비박은 알겠고. 네, 자, 비박은 오세훈 후보의 득표를 통해서 예. 비박의 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드러나게 되겠죠. 하나 더 있지 않나요? 이른바 배박이라고. 배신의 네. 이 박근혜 세력. 네, 그 배박은 자, 뭐 배박. 한쪽에서 보기에는 배박인데 배박이고. 다른 쪽에서 보기에는 그래도 범친박이. 범친박이고. 네, 그런 표는 또 황교안 후보의 득표로 예. 드러나게 되겠죠. 자, 정리를 좀 해보면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골수 친박들은 의외로 김진태 후보한테 갈 가능성이 크고 네. 자, 범친박은 그래도 황교안한테 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조금 온건한 친박이라고 해야 온건한 될까요? 친박. 그리고 이제 온박은 황교안한테 간다. 비박은 오세훈을 밀 거다. 자, 이래 되면은 3파전으로 표가 나뉘기 때문에 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자유한국당의 책임 당원들 분포를 보면은 예. 대구 경북이라든지 영남 지역에 좀 많이 쏠려 있고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이 지역 당원들이 친박 성향이 강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친박 대 비박의 구도로 보면은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라고 그러네요. 볼 수가 있겠죠. 그거는 시청자 여러분들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 자유한국당의 이른바 진성 당원들 표를 보면은 저희가 보통 언론에서 33만 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렇습니다. 33만 명 중에 이른바 영남권 TK, PK 합치면은 15만 조금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거의 정도. 반이라고 치고. 그렇죠. 그러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이른바 당심은 영남 표심이 절반이란 얘기네. 그렇습니다. 수도권이 아니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특별하게 합동 연설회 같은 예. 경우도 영남 지역을 많이 안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결국은 있고요. 영남에서가 승부처가 된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이 당심만 놓고 보면. 네. 그런 가운데서 아무래도 좀 친박 쪽이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건데 어쨌든 또 범친박에서는 예. 두 명의 후보가 나온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그러네요. 표가 갈리겠네요. 네, 그래서 예. 어느 정도로 이게 분산될지 이게 관건이고 뭐 일각에서는 김진태 후보가 혹시 예. 2위를 하는 것은 아니냐. 비박인 정도로? 오세훈 후보를 제치고 2위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까지도 나올 제기가 정도로. 되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뭐 이명박 정부를 또 거치면서 예. 비박도 은근히 수도권이라든가 이쪽에 포진을 해 있다. 당원들이 만만치 않다라는 그런 반론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변수가 될까요? 제일 큰 변수는 역시 TV 토론일까요? 이렇게 되면 TV 토론도 변수가 될 수 있는데 네. 사실 자유한국당 지지층 성향을 봤을 때는 말을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것을 꼭 좋아하진 않는 한국 그래요? 보수 유권자의 또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보수 유권자들은 말을 너무 매끈하게 잘하는 후보를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다. 네. 재밌는 평론이십니다. 그리고 TV 토론에서는 어떻게 보면 득점보다는 예. 실점 없이 무난하게 마무리하는 무난하게. 것이 특히 황교안 후보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보이고요. 예. 네, 아마 오세훈 후보라든지 예. 또 김진태 후보라든지 이 후발주자들은 TV 토론에 굉장히 사활을 걸 것으로 또 그러네요. 예측이 됩니다. 우리가 한번 그 TV 토론을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면 먼저 김진태 후보부터 생각을 해보면 김진태 후보는 느낌상 홍준표 시즌 2 이렇게 이미지가 좀 돼 있어요. 말을 뭐 시원하게는 할 것 같기는 네. 한데 TV 토론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공을 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보이고 되고. 또 지지 기반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명확하니까. 여러 가지 눈치를 보지 않고 예. 오세훈, 좌고 우면 안 하겠죠. 황교안 양 후보에게
굉장히 거세게 들이대지 않을까. 들이대고 그냥 네. 뭐 거칠게 밀어붙이겠죠. 그렇습니다. 때로는 막말 시비도 뭐 자초할 거고, 그죠? 네. 예. 황교안 전 총리는 뭐 성품도 그렇고 지금까지의 이 그 커리어로만 놓고 봐도 점잖게. 탁구로 치면 수비형 탁구로 수비형 커트하듯이. 탁구로 네. 탁구 치면서 그냥 받아치고 실수 안 하는 전략으로 갈 것이고. 그렇게 갈 것입니다. 오세훈 후보야 뭐 워낙 TV 토론의 달인이니까 네. 매끈하게 잘할 것 같기는 한데 그렇기는 한데 그게 꼭 득표율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이때까지도 보면은 지난 대선 때 네.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보면은 이재명 후보라든지 안희정 후보라든지 굉장히 맞아요. TV 토론에 사활을 걸었지만 예, 막상 예.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 별 효과를 보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예. TV 토론보다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5.18 논란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많이 변수가 되지 않을까. 아, 그러네. 예를 들면 예,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에 지지층을 오히려 규합하는 효과로 나타날지 예. 아니면 자유한국당 전통적 지지층 사이에서도 아 이제 옛날 이야기는 좀 그만하자. 예. 당이 발목이 잡혀 있다. 이런 피로감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양측 간의 의견들이 또 어떻게 부딪힐지 이런 부분들이 후보들의 득표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 꺼내셨으니까 한 달 전만 해도 모든 정치권의 대형 이슈들이 보면은 전부 다 청와대와 민주당한테 불리한 이슈들이었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인가 확 해서 요새 터지는 이슈들 보면 전부 다 자유한국당의 악재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또 시선을 많이 모으고 있기도 하고요. 5.18이 그렇게 보면은 지금 5.18 이 망언 사태가 네. 전당대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충분히 이어질 충분히 것입니다. 있죠. 네. 예. 5.18 외국 의원 제명하자라는 국민적 여론조사 결과가 대충 보면 60%가 넘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여론조사 결과도 좀 특이한 거는 자유한국당 지지율이랑 네. 의원직 제명에 반대한다라는 응답률이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네요. 어느 정도는 예. 진영 논리화되어 있다는 것이고. 반대하는 거 28.1%니까 딱 뭐 자유한국당 지지 정도 수준이네요. 네, 근데 예. 유념할 것은 반대하는 28.1%도 5.18 왜곡 발언이 잘 됐다라는 입장은 아니다. 아니죠. 그 안에서도 예. 여러 가지 그러나 의견들이 그렇다고 있을 수 제명까지 할 있겠습니다. 건 아니다라는 의견이실 거고. 뭐 그런 의견들이 섞여 있겠죠. 예, 자유한국당 3인방의 5.18 망언이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보다는 저 왜들 저래라고 네. 하는 분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박심 논란 같은 경우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국민들 일부도 예. 이제 좀 박근혜 그림자에서는 벗어났으면 벗어나고 좋겠다라고 하는 예. 그런 의견들이 또 있을 수 내가 있습니다. 보수 유권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들 중에도 이제는 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늘에서 좀 한국당이 벗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분이 많다는 얘기시죠. 그렇죠. 탈박이라고 볼 수 있겠죠. 탈박, 네. 대박, 탈박, 비박 좋아요. 예. 자, 이런 와중에 자유한국당 얘기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뭐 워낙 인터넷을 뜨겁게 달궈서 네. 엄마 때문에 국회를 제 집처럼 드나들었다고 하는 박순자 의원과 그 아들 사안. 네. 요거 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일단은 박순자 의원 아들이 예. 어떤 기업의 대관 업무, 국회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회사원이에요. 예, 근데 예. 그 회사원인데 어머니 의원의 입법 보조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고요. 입법 보조원이 뭐예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네. 모르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입법을 보좌관도 아니고 위해서 비서관도 아니고. 특별히 더 둘 수 있는 거기에 월급 줘요? 맞춤한 월급 줘요? 월급 그렇게 받나? 그냥 일단 등록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 네. 입법 보좌관하고는 보조원은 좀 다른 거예요. 입법 보조원은 월급은 안 받고 네. 그냥 등록만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유롭게 국회를 프리패스를 갖고 드나들 수 있는. 이게 증을 주는구나. 예. 출입증을 주는구나. 출입 비자처럼. 그리고 이 아들의 해명이 좀 재밌는 게 예. 지역구 관리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음. 근데 회사원이고 입법 보조원이면서 예. 지역구 관리를 해준다. 이것은 영화로 치면 극한 직업에 해당하지 않는가. 그러네. 예, 굉장히 이제 예. 그래서 이게 프리패스 이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도대체 그 기업에서는 이 회사원을 어떻게 입법 보조원으로 등록을 해서 대관 업무를 시킬 생각을 했는지 예. 기업과 박순자 의원의 관계는 예, 또 예.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파헤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좀 명확하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국회에 대해서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이 많으니까 네. 경험 있는 저희가 좀 같이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면 박순자 의원이 지금 상임위원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장. 국토위 상임위원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본청에 있는 상임위원장실이 으리으리합니다. 네, 크고 그러면 비서관, 보좌관들이 다 거기서 근무를 해요. 그렇죠. 기자들도 다 상임위원장실로 갑니다. 출퇴근도 그걸로 하고. 그래 되면 의원회관실에 있는 그 방이 있잖아요. 의원회관 방이 놀아요.
그래서 그 그렇죠? 방을 박순자 의원 아들이 쓴 또 거야. 개인 사무실처럼 우리 엄마 쓰고 방이니까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 방이니까 방이다. 그 방을 내준 거예요. 네. 근데 그냥 내주면은 들락날락거리기가 매우 힘들거든요. 주민등록증 다 내고 일일이 써야 되고 네. 들락날락거릴 때마다. 그러니까 여기를 프리패스를 하려니까 월급 안 들어가는 입법 보조원으로 등록을 시켰구나. 네. 근데 이제 대관 업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로비스트라고도 볼 맞아요. 수 있는 건데 국회 관계자로 등록이 되어 있었다. 이 부분은 요즘에 계속해서 예. 회자되고 있는 이해 상충 네. 방지를 어긴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 아들이 어느 회사 다니는지 제가 아는데 네. 이런 이 회사인데 네. 중견기업으로 좀 유명한 중견기업인데 엄마가 국회의원인 아들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거는 그거야 뭐가 불법이겠어요. 그런데 네. 국회를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증을 받을 수 있는 위치로 해놨다? 이거는 좀 얘기가 다른 얘기인데. 근데 재밌는 게 박순자 의원이 왜 나만 갖고 그랬다며요?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의원들이 의원들도 아들, 딸들 그런 식으로 한 의원들 많다고 그랬다며요. 네, 이게 국회의 문화가 돼버린 것 같고 예. 그리고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본인이 문제가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거나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하고 있다라고 떠넘기는 것이 현재 우리 국회가 보여주고 있는 주요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잘 됐네요. 박순자 의원이 본인 입으로 왜 나만 갖고 그래? 다른 네. 의원들도 다 그러는데 그랬으면 전수조사 합시다. 그렇죠. 이럴 때 좋은 카드가 전수조사라고 네, 합시다. 왜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예. 손혜원 의원 논란 때문에 이해상충 사례를 전수조사하자 예. 이 얘기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박순자 의원 사례를 포함해서 의원들 전수조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요. 엄마 아빠가 국회의원이신데 아들 딸이 입법조사원으로 등록을 해서 국회를 프리패스할 수 있는 증을 갖고 있다라는 게요. 기업들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큰 특혜고 얼마나 큰 로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네, 이건 자녀 특혜 수준을 넘어서서 정경유착 차원이 다른 이라고도 얘기예요. 볼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예. 그리고 박순자 의원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예. 그때는 딸이 문제가 됐었는데 딸 결혼식 때 예. 굉장히 이제 호화롭게 치르면서 하객들이 한 50m 정도 줄을 서 있었던 그런 진풍경을 만들어내서 그때도 한번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때도 엄마 맘이라 그랬잖아요. 예. 이래도 됩니까라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엄마 맘이죠 그랬거든요. 네, 그럴 때 예. 드는 해명이 너무 소박한 것 같아요. 예. 잘 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좀 전수조사 좀 해서 네. 이런 거 국민 여러분들이 잘 몰랐었는데 그 김수민 평론가께서도 그 전수조사자고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못할 게 뭐 있어요. 예. 예. 자, 문희상 의장이 일본을 향해서 아주 준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네, 근데 준엄하긴 한데 사실 발언 논조는 온건했다고 보여지는 게 위안부 문제 이거 일왕이나 총리가 사과 한마디면 된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의 정치권이 발칵 뒤집혀진 그런 상태인 근데 거고 틀린 말 했어요? 틀린 말이 전혀 아니죠. 굉장히 아니죠. 어떻게 예. 보면 좀 약한 발언일 수도 있어요. 예, 사과로 당연히 할 되는 수 건가? 있는 우리 네. 국회의장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인데.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사과만으로 되겠나라는 생각을 오히려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거기에 대해서 일본 정치권이 굉장히 뒤집어졌고 묘하게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 예. 문희상 의장이 아닐 때 대일 특사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베 신조 총리보다 예. 낮은 소파에 앉아서 의전 논란까지 있었는데 맞아요. 예. 공교롭게도 지금 문희상 의장이 돌직구를 던진 그런 모양새가 됐죠. 역사 문제에 관한 한 일본에 대해서 얘기는요. 일본 사람들이 제일 아파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독일 봐라. 네. 총리가 무릎 꿇고 눈물 흘리지 않느냐. 그런 독일은 선진국이고 죽어도 사과 못하겠다고 그러는 일본은 영원히 선진국 될 수 없다. 네. 아니, 즉 문희상 의장이 그 얘기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리고 문희상 의장은 사실 대일 관계만 놓고 이런 행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요. 국제적인 행보를 하는 가운데서 그렇죠. 위안부 문제를 예, 꺼낸 예, 것이고 맞습니다. 특히 요즘에 젠더 문제가 굉장히 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위안부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이 문제 자칫하면 일본 정부도 스스로 잘 생각해야 될 예, 것이 예, 예. 재팬 패싱이 되는 수가 있다. 국제사회에서 좋습니다. 굉장히 뒤떨어진 그런 나라로 취급받을 수 있다는 걸 일본 정부가 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 일본한테 우리가 따끔하게 해줄 건 나중에 좀 시간 좀 넉넉하게 잡고 좀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네. 자,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윤창호법이 통과되고 첫 그 가해자가 나왔는데 얼마 나왔죠? 징역 6년이 나왔고요. 이거 적절합니까? 네. 높습니까? 생각보다 낮습니까? 윤창호법이
이번에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라서 이 사안은 그 전에 개정 전에 법률이 적용되는 예. 거고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은 뭐 4년 6개월 정도가 한도라고 합니다. 였는데. 근데 그렇게 비하면은 예전의 판결에 비해서는 사실 높다. 강화된 그런 예. 형량인데 법 감정, 국민들 정서에는 조금 못 미치지 않았나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요 대목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국민 법 감정이 적응하려면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어차피 또 항소를 했기 때문에 2심 또 최종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월) 일자리 통계가 참담합니다. 실업 122만 명, 제조업 마이너스 17만 명, 건설업 마이너스 19,000명, 1월 실업급여 17만 명, 6,200억 원 지급. 다음 달엔 더 나빠질 거고 내리막 추세는 바뀌지 않을 것 같답니다. 통계는 과학이고 거짓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럴수록 정부 여당에선 이런 목소리가 강해집니다. 그렇다고 소득 주도 정책 포기하고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면 안 된다. 뭔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 기조는 안 바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제 전문가들의 견해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복지 정책이고 사회 안전망 확충일 뿐인데 경제 정책이 아니라는 거 입증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지 확대하면 대기업 위주다? 성립이 안 되는 명제의 오류란 얘기입니다. 소득 주도 정책의 핵심,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어차피 노조 있는 대기업들은 상관없었고 여력 있는 중견기업은 견딜만 합니다. 능력 안 되는 소상공인 600만 명이 문제였고 여기서 가속화된 경기 불황 악순환. 그게 일자리 참사의 근원이란 해석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 포기하면 대기업 쪽 좋은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결국 경제 논리가 아닌 진영 논리이고 이념 논리로는 최악의 기록만 갈아치우는 고용 악화 해결 안 된다가 전문가 그룹의 결론인 듯합니다. 소득주도 성장, 집착을 버리고 복지 확대한다로 용어 바꾸고 최저임금 탄력 근로제부터 현실적으로 감안하겠다. 통계로 입증된 일자리 문제 해결의 첫 발일 것 같긴 한데 청와대와 여당의 선택이 뭐가 될지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직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